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소방의 정태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18년도 후반기 시험에 10월 13일 날 있었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복귀의 해설 강의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올해 시험에 대한 총평,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질문사항을 좀 주셨는데 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간단하게 이제 소방학 개론 소방관계 복귀만 본다면 후반기 시험은 사실은 상반기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좀 쉬웠다. 일단 누구나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만 좀 출제가 되었고, 계산 문제라든가 조금 더 많이 디테일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좀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복귀를 제외하고도 이제 공통 과목이죠. 국어, 영어, 한국사, 특히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쉬웠다라는 것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이 좀 쉬워진 만큼 여러분들이 점수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사항을 좀 주셨는데, 가장 많이 질문사항을 주신 게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는데 과연 제가 체력시험을 준비해도 될까요? 라는 내용의 질문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단 당연히 체력시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은 일단 결과가 발표나기 전까지 붙을지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준비하는 게 수험생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소방 공무원을 준비를 하실 거면 체력을 이번 기회에 준비하는 건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어느 정도 봤는데 붙을까 떨어질까를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사실 공부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필기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시험 준비한다고 해서 그냥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건 결코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나쁜 선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준비를 좀 하시고, 혹 여러분들이 또 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합격을 했을 때 이번에 컷이 굉장히 어느 정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분명히 체력 시험의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컷이 올라간 만큼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체력 시험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건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좀 질문사항을 좀 주신 게, 올해 시험이 굉장히 쉬웠는데 내년에도 시험이 쉬울 거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는데, 일단 정답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시험이 쉬울지 어려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날 시험장에 가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험이 쉬웠다 그래서 무조건 쉽게만 공부를 하면 진짜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없겠죠. 시험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면 어느 정도 반드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난이도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도 올해 하반기 시험보다는 반드시 상반기 시험에서 소방학개론 관계복귀는 분명히 좀 더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냥 원래 준비하신 대로 계속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시험이 될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일단 체력하시고 일단 발표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합격을 빨리 다가오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 이 정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해설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서 보시면 민간 소방 조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일단 가서 보시면 답부터 확인하시면 답은 4번입니다. 가서 보시면 사료위험으로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반드시 자체 소방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네, 틀렸죠, 그죠? 자체 소방대를 설치를 한다라는 건 사료위험물의 지정 수량 얼마? 3,000배 이상의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지정 수량이 3,000배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게 안 되면 설치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틀린 건 답이 4번이고, 자, 나머지 부분 간단하게 좀 보시면 주요 취급소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요 취급소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선임 안 하는 경우는 어디 있죠? 우리가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죠.
나머지는 다 선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대상 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 암기하셨을 겁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될 것이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될 것이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될 것이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용소방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 그렇죠. 의용소방대 설치권자 누구죠? 그렇죠. 시도지사와 소방서장이 설치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그 정도 내용이었죠. 반드시 틀렸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은 4번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서 그 다음 문제 가서 보시면 화재 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쭉 보시면 읽었을 때 소방신호는 뭐가 있죠. 그죠? 경계신호, 경발해운 이렇게 얘기했었죠. 경발해운. 그래서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4개 중에 하나 걸리는 건 답은 2번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무조건 2번이 될 것 같고, 자, 경계신호라는 건 화재 예방상 우리가 발령하는 신호고, 발화신호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발하는 신호고, 해제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진압이 다 끝난 다음에 발하는 신호가 될 것이고, 훈련 신호는 훈련할 때, 그리고 소방대를 비상 소집할 때 보통 사용되는 신호죠. 아무튼 소방 신호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기에 이 4개 중에 하나가 있는 건 2번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3번, 4번 이런 소방 신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3번 보시면 소방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죠. 최초의 소방관서, 소방조직이죠. 이게 소방서가 아니죠. 소방관서는 금화도감이다. 세종 때 금화도감이죠. 그죠? 세종대왕 때. 그래서 공조 소속이 아니라 병조 소속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소방관서, 소방조직이죠.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소방서가 설치되었다. 그렇죠. 1925년이죠. 그죠? 1925년에 경성소방서가 최초로 만들어졌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갑오개혁 이후 소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당연하겠죠. 그죠? 소방이라는 용어 갑오개혁 때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다. 그렇죠? 틀렸죠. 그죠? 소방본부가 처음 설치된 건 1972년. 그죠? 1972년 서울하고 부산하고 설치가 되었고, 나중에 1992년에 어떻게 됐죠? 모든 시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죠. 일단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제5류위험물의 소화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죠. 그죠? 자, 가서 보시면 오류위험물의 특징이 뭐죠? 오류위험물은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오류위험물이죠. 그죠? 이 오류위험물은 그죠? 질식소화, 자체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식소화가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외부로부터 산소 유입을 차단한다 하더라도 연소를 막을 수가 없을 거죠. 답은 바로 1번이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식소화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물로 인한 냉각소화를 오류위험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거고, 그다음에 은폐를 이용할 거다라고 적혀 있고, 자, 공기 호흡기를 착용해야 된다. 왜냐? 그 화재 공간에 밀폐되어 있으면 연소가스가 독성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게 좋겠죠. 당연합니다.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가서 보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죠. 그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내용이네요.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내용이죠. 특별재난지역. 누가 선포 건의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선포 건의할 수 있죠.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죠. 어디에 심의를 거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선포할 것을 건의할 수 있고, 선포는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원래 이거 비교해서 재난사태 선포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심의를 거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 클래식입니다. 여러분들 클래식. 뭐 충분히 다 누구나 조금씩 공부하면 다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대통령이 선포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가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죠. 그죠? 우리가 재난관리 한다라고 했을 때 재난관리 한다라는 건 우리가 크게 4단계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방. 그죠? 그 다음에 대비. 그 다음에 대응. 그 다음에 복구. 이렇게 4단계로 재난을 관리하게 되는데 재난이 발생한 시점은 어디? 대비와 대응 단계에서 재난이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특히 이제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방과 대비를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방 단계에서 이제 법 조문도 확인을 좀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확인했을 때 뭐 법령을 정비한다든가 제정하고 그다음에 그 위험 지도를 작성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방 파트에 들어갈 것 같고 이제 법률 조문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국가 기반 시설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예방 파트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대비 파트에 가서 보시면 이 대비가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대비 부분은 대응 단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이나 연습하는 단계가 대비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히 구축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긴급 통신 수단을 구축한다. 그럼 긴급 통신 수단을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는 언제라는 얘기죠? 재난이 발생한 대응 단계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구축하는 거는 우리가 대비 단계에 들어갈 거라는 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훈련이라든가 교육 부분들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충분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대응 단계 때 보통 들어가는 게 응급조치라든가 긴급구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구 단계에서는 이제 이재민을 지원한다든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어느 정도 대비가 되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수업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답은 2번입니다. 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에 가서 보시면 자연 발화가 되게 쉬운 조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연 발화가 뭔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직접적인 점화원이 없어도 스스로 불이 나는 현상 이게 우리가 자연 발화라고 했고 이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는 건 주변의 열을 잘 축적을 해가지고 스스로 온도를 올려서 스스로 불이 나는 그런 현상이 자연 발화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일단 스스로 열을 만들어낼 건데 보통 산화열이나 중압열, 분해열, 그 다음에 뭐 미생물열, 그 다음에 흡착열 이런 반응을 통해서 열을 축적해서 열을 온도를 올리게 될 건데 당연히 발열량은 많아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많아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와 접할 수 있는 표면적은 넓은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낮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열 전도율이 낮다라는 건 열 축적이 그만큼 용이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위의 온도는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 열을 축적을 잘 할 수 있겠죠. 답은 높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8번에 가서 보시면 쭉 가서 보시면 연소 생성 가스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질소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질소 있는 거 찾으시면 일단 2번 아니면 답은 4번이겠네요. 질소를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가서 보시면 허용 농도가 25ppm이라고 주어졌네요. 여러분들 허용 농도 값 암기를 조금 해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25를 가지고 있는 건 암모니아.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 같은 경우는 10ppm. 여러분들 좀 기억이 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확실하다고 그저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면 냉동시설의 냉매제로 보통 암모니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도 한번 읽어봐두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고 시아나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청산가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불렀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죠? 청산가스라고 많이 불렀던 부분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굉장히 산소보다 200배 이상 높았기 때문에 질식을 유발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은 2번 암모니아가 될 거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자,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에 가서 보시면 표면연소에 해당하는 물질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암기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목금코 기억나라 그랬죠. 그죠? 목탄, 금속분, 코크스. 근데 목탄이랑 똑같은 말이 숯, 활성탄하고 동일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걸 찾으면 답은 기역, 니언, 디귿 1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떤 연소를 하죠? 그죠? 분해 연소하는 물질이었죠. 그죠?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뭐 암기법으로 5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10번 가서 보시면 쭉 읽었을 때 어떤 폭발에 관한 내용인지 확인하시죠. 근데 어떤 가연성 고체인데 미분 상태에서 부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그죠? 분진 폭발일 것이고, 분무 폭발은 뭐죠? 분무 폭발은 원래 가연성 액체인데 이걸 그죠? 분무기 형태로 뿌려가지고 표면적을 넓혀서 인하점 이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든 폭발이 분무 폭발이죠. 그래서 분무 폭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액체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고체를 지금 기본 바탕으로 하는 건 분진 폭발일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분해 폭발에서 포인트는 뭐죠, 그죠? 산소가 없이도 여러분들 그죠?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답은 지금 분진 폭발 4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1번 가서 보시면 열의 전달 형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일단 화재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재 초기 단계에 열은 어떻게 뭐에 많이 움직일 것이냐. 열의 전달 형태는 전도, 그죠?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대류, 그 다음에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열의 전달 방식이 있는데,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전도인가 대류인가, 일단 초기라는 단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완전 초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도에 지배적이지만 우리가 출하에 도달하기 전까지를 보통 초기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전도뿐만 아니라 대류도 사실은 답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그 오리를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 뒤에 줬죠. 그죠? 실내 공기가 모두 다 따뜻해지는 이유는 그죠? 대류 현상 때문에, 밀도 차이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대류 현상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1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2번 가서 보시면 위험물 법률상 가연성 고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죠. 가연성 고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류 위험물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류 위험물이 아닌 걸 골라라 라는 내용이었죠. 그죠? 근데 가서 보시면 황린 같은 경우에는 삼류 위험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황아린 이게 이류 위험물이죠. 그래서 황린과 황아린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아무튼 2번부터 4번까지는 이류 위험물에 해당이 될 거고, 황리는 삼류 위험물인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네요. 맞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 여러분 넘어가서 보시면 인류 위험물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 여러분 다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인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가지고 있는 불연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산화성 고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렀죠. 그죠? 산화성 고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성이란 말 자체가 뭐죠? 산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불연성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이 되는 물질을 산화성 물질, 산화제라고 얘기했고, 가연물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환원성 물질, 환원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강력한 환원제라고 말하면 틀렸겠네요. 요건 보통 이류 이온물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무기화 물이다 라고 적혀 있죠. 그죠? 대부분 무기화 물이다. 즉 뭐예요?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인류 이온물 중에 염소와 이소, 시아누산, 말도 어렵습니다. 염소와 이소, 시아눌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예외적으로 인류 이온물 중에 유기화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소를 돕는 지연성, 조연성, 즉 산소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라는 얘기죠. 지연성과 조연성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답은 무조건 2번이 답이 되겠다 라는 내용이죠. 그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4번 가서 보시면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함으로 사용될 때 적응성이 가장 좋은 화재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통 우리가 일반 화재하면 A급인데 보통 물로 많이 소화를 하게 됩니까? 일반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죠? 물로 인한 냉각 소화를 일반적으로 좀 많이 하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화재 같은 경우 물을 보통 사용하고 있지 않죠. 분무 형태로 사용하는 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죠? 보통 CO2라든가 분말 이렇게 가스계 소화약제를 이용해서 질식 소화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금속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팽창 질석을 보통 사용한다라고 위험물 파트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팽창 질석, 팽창 진주하면 금속 화재 때 많이 쓰죠. 불연성 물질이기도 하고 삼류 위험물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마른 모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속 화재형 분말 소화약제, 드라이 파우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능할 거라 이런 얘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자, 가스 화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질식 화재, CO2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질식 화재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다만 여러분들 하나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화재에 많이 쓰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답은 3번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과연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함이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A급 화재나 B급 화재에도 분명히 적응성, 화재에 대한 불을 끌 수 있는 능력, 이 적응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실제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화재, 일반론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적응성은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가서 보시면 화재 원인 조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골라라 라고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화재 원인 조사는 5가지 원인 조사가 있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죠? 발화 원인 조사, 불이 왜 났는지 발화 원인 조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견 통보 초기 소화 상황.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불이 났을 때 대처를 했느냐라는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죠? 연소 상황, 불이 어떻게 번져 나갔느냐라는 조사도 원인 조사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난 상황, 어떻게 사람들은 피난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피난 상황 조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시설, 즉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크게 일반적으로 5가지가 화재 원인 조사 안에 포함이 되죠, 그죠? 자, 그걸 뭔지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 화재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이 화재 원인 조사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보통 이걸 이제 굳이 실무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경찰관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차원에서 화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화재 조사 중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사용, 작동 등에 대한 상황이 바로 아까 말했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조사가 될 것 같고 피난 경로, 그 다음에 피난 상황의 장애 요인 등에 대한 상황 조사가 그 다음 피난 상황 조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재 연소 경로, 확대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연소 상황 조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 같으니 답은 무조건 1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6번 가겠습니다, 그죠? 3종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부분들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색깔 물어봤네요. 색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종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 2종 분말 소화약제, 3종 분말 소화약제, 4종 분말 소화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표를 두고 정리하는 건 클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색깔로 확인하기면 백자홍이라고 그랬죠. 백색, 담자색, 담홍색, 그 다음에 회색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를 조금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 A, B, C급에 가능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틀린 거는 그죠? 백색은 1종일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담홍색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이죠. 그다음 주성분은 제1인산 아모늄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1종 같은 경우에는 제1종 같은 경우는 주성분이 뭐라 그랬죠? 탄산수소 나트륨. 2종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소 칼륨. 3종 같은 경우와 제1인산 아모늄. 4종 같은 경우와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라 그랬죠. 그죠? 한번 확인하시라고 그랬고. 현재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건 3종 분말 소화약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고. 자, 1종을 제외, 3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B급하고 C급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3종만 A, B, C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A급이 되는 이유가 방진수와 탈수 탄화작용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면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고 했기 때문에 17번 가서 보시면 지금 어떤 소화방법에 대한 내용이냐라고 물었죠. 그죠? 읽어보시면 산소 농도를 떨어뜨린다라고 주어졌죠. 그러니까 누구 봐도 이건 질식소화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냉각소화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고, 제거소화 같은 경우는 그죠? 가연물을 제거하는 소화겠죠. 그죠? 산불화재가 났을 때 이제 벌목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죠? 유화소화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일종의 질식소화인데 이 유화소화를 표현할 때는 본듯이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랬죠. 그죠? 비수용성 기름, 비수용성 유류 위에 물을 분무 형태로 뿌리거나 무상 형태로 뿌리거나 포를 쏘아가지고 둘 사이에 섞이지 않는 층, 그죠? 섞이지 않는데 만들어진 층, 즉 유화층, 애물전 층을 형성해서 소화하는 형태가 유화소화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질식소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8번 가겠습니다. 스프링클러인데 여러분들 폐쇄형을 사용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죠. 개방형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준비 작동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다 폐쇄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일 거다라고 생각을 좀 드시고, 여러분들 이 문제도 문제지만 옆에 기억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교재에 이렇게 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모든 수험서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척에 뭐가 있고 2차 척에 뭐가 있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가압 유수 금지 장치는 어떤 것들을 썼고 이런 것들 그죠? 감지기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었죠. 그죠?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9번 가서 보시면 열감지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죠. 답은 그죠? 광전식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열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정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 작동하는 정온식 감지기, 그다음에 일정한 온도의 변화율에 의해서 감지하는 뭐였죠? 차동식 감지기. 그다음에 정온식과 차동식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서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작동하는 감지기, 보상식 감지기가 있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열 감지기 말고 우리가 연기 감지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연기 감지기는 뭐가 있다 그랬죠? 저기는 광전식하고 그 다음에 이온화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이온화식이죠. 그죠? 이온화식.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가서 보시면 이제 포혼합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포혼합 방식, 그죠? 근데 읽어보시면 딱 가서 보시니까 벤추리 작용에 의해서만 지금 혼합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라인 프로포셔너죠. 그죠? 다 기억나실 겁니다. 라인 프로포셔너고. 자, 펌프 프로포셔너 같은 경우에는 물을 빨아올리는 펌프 사이에 빨아올리는 흡입축과 나가는 토출축 사이에 흡입기를 따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약재 탱크와 연결을 해서 농도 조절 밸브를 통해서 여기서 물이 나오고 약재가 나와서 이렇게 혼합하는 형태, 이게 펌프 프로포셔너라고 했고, 프레제 프로포셔너는 벤추리 작용 플러스 뭐죠? 펌프의 가압수가 어떻게 저장 탱크, 약재 저장 탱크에 압력을 같이 가해줘서 혼합되는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죠? 옆에 펌프가 있는데 펌프에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가는데, 자, 약재가 이렇게 약재 저장 탱크가 있는데 올라갈 거다. 어떻게 올라갈 거다? 벤추리 작용에 의해서 올라가게 될 건데, 관을 하나 뽑아서 펌프에서 나오는 이 가압수가 다시 누구를 가해주는 거, 약재 탱크에 압력을 가해줘서 벤추리 작용에 의해서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펌프의 가압수에 의해서도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올라와서 혼합되는 형태, 이게 프레저 프로포셔너라고 말씀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것 같고, 그다음에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펌프가 두 개죠. 그죠? 물을 뽑아 올리는 펌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약재를 다시 이동시키는 별도의 펌프가 있어 가지고 혼합되는 형태. 그래서 펌프가 두 대 있는 형태가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답은 1번이 될 수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죠. 뭐 그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고루고루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대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부 광학론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2부 그죠? 뭐 소방의 조직, 기능, 재난관리 부분에서 보통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일단 문제는 고루고루 출제가 됐는데 그렇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건 아닌 건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해설 강의는 소방학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